여러분 반갑습니다. 동아시아사 9번째 시간 국제관계의 다원화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상징하는 조공책봉 관계를 중심으로 이 당나라 시기까지의 외교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기출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기출된 내용을 보면 각 시기별로 국제관계가 고르게 출제된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주제는 지도와 자료를 중심으로 각 시기의 국제관계를 고르게 파악해야겠습니다. 오늘 공부해야 할 주제가 이 외교관계인데요. 먼저 역사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 화면은 세계 외교 질서의 큰 이슈인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을 나타낸 화면입니다. 여러분들, 현재까지 세계 외교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는 이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런데 이 중국의 성장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. 이 몇 년이 지나면 이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모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건 이 시간 문제라고 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. 미국은 이 중국의 그러한 성장세에 이 압박을 느끼면서 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. 이 중국도 그에 반격을 하면서 이 미중 간에는 현재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두 나라 간에 이 아무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문제는 이 대한민국이 문제입니다. 이 대한민국은 정말 외교적으로 어떤 노선을 취해야 될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원래는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미국과 우방 관계죠. 그러한 상황인데 이 경제적으로의 중요성은 중국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서 이 대한민국은 어떤 외교적 선택을 해야 될지 이것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큰 외교적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과연 이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가요? 음,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이 역사적인 주제가 이 크게 보면 외교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그냥 과거의 역사로만 보지 말고 당시 외교적인 상황에서 당시 국가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과거에 동아시아의 외교 질서의 흐름을 이 조공책봉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맺은 조공책봉 관계를 살펴보면 정근대의 동아시아의 외교 질서를 파악하는데 매우 편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조공책봉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 동아시아의 외교 질서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조공책봉 관계는 이 주나라 시기에 성립하게 되는데요. 처음에는 원래 조공책봉 관계는 이 주의 왕과 제후 사이에 성립된 질서였습니다. 이 여러분들 주나라 하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가요? 그렇죠. 이 봉건제도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. 봉건제라고 하는 건 왕이 넓은 지역을 혼자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자신이 믿을 만한 가족이나 공신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봉건제도라고 했습니다. 이 주왕이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을 제후로 임명하는 걸 책봉이라고 하고요. 이 제후는 땅을 받았으니까 이 왕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겠죠. 그래서 그 지역에 특산물을 바치고 왕에게 정기적으로 이 문안을 가야 됩니다. 이것을 바로 조공이라고 불렀죠. 그래서 이 조공책봉 관계는 이 원래는 이 주왕과 제후 사이의 관계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러한 조공책봉 관계는
중국의 한나라 시기에 가면 이 국가 간의 외교 관계로 확대됩니다. 이 한무제 시기에 한이 동아시아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이 유교적 통치 이념과 화이관이라고 하는 것이 확립되게 됩니다. 이 여러분들 한무제 시기에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내용이죠. 그리고 이 화이관이라고 하는 건 고대 중국인의 중화 사상에서 출발한 것인데요. 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것은 고대 중국인의 세계 인식을 도식으로 표현해 보신 건데요. 고대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종족,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,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를 이 다른 지역의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. 그래서 자신들의 문화를 이 중화라고 불렀습니다. 그리고 자신들의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적이나 금수로 보면서 자신들과 차별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오랑캐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? 이 이적이나 금수가 바로 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랑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고대 중국 사람들은 이 자신들을 중화라고 생각하고 자신들 바깥에 사는 사람들을 금수나 이적으로 구분하면서 이 자신들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화이관이라고 하는 건 이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 한무제 시기에 이 유교적 통치 이념과 화이관이 결합되게 되는데요. 이 종래 이 화이관의 유교적 통치 이념이 결합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. 그것이 뭐냐고 하면 이 중화와 이 오랑캐를 구분하는 기준에 원래는 종족과 사는 지역 그리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데요. 거기에 이 유교적 문화를 가지고 있냐 없냐가 이 중화와 이 이적을 구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. 그래서 한대에 가면 이 유교적 통치 이념과 화이관이 서로 결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. 그리고 이 한무제 시기에는 한나라가 동아시아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이 자신들의 외교 질서를 이 주변 국가로 확대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조공책봉이라는 형식이 이 주변 국가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. 그러면서 이 조공책봉 관계는 서구의 침략이 있을 때까지 이 동아시아의 외교 질서로 자리 잡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조공책봉 관계의 확대를 이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요. 원래 이 조공책봉 관계라고 하는 건 이 주나라 시기만 해도 이 중국 내지에서만 적용되는 외교 형식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이러한 외교 형식이 이 한무제 시기 이후에 한나라가 강대국이 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장돼 나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조공책봉 관계를 이 당시의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. 이 후왕과 외의 조공책봉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. 이 외에 노국이 이 곡물을 가지고 와서 축사를 하였다. 그러니까 이 곡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건 바로 여러분들 이 조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였죠. 그리고 사실은 자기 스스로 대부를 하였다. 노국은 외국의 남쪽에 있다. 광무제는 인수를 주었다라고 하는데요. 이 인수라고 하는 건 도장을 말하고요. 이 도장에는 중국의 황제가 내려준 관직명이 써 있습니다. 여기에 있는 이 도장에 보면 이 한회 노궁왕이라고 하는 이 관직명이 써 있는데요. 이 도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 그 지역을 통치하는 걸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. 그래서 이 공물을 바치고 이 인수를 받은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조공책봉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 이 조공책봉 외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공책봉 관계가 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봤다면 다음으로는 이 조공책봉 외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조공책봉 외교의 특징은 직접 지배나 실제적인 간섭을 하지 않는 외교의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
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이 직접적인 지배나 실제적인 간섭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. 실제적으로 이 조공책봉 질서를 통해서 이 간섭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 조공책봉 관계가 얼마나 실제적인 이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는 이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 통상적으로는 원래 이 조공책봉 관계는 이 실제적으로 간섭을 하지 않는데요. 그러나 자국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개입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. 예컨대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 원래는 이 중국의 조공책봉 질서 안에 있었었는데요. 이 실제적인 간섭을 많이 받지 않다가 실은데 이 서구의 침략이 있으면서 이 프랑스가 베트남을 먹으려고 할 때 실제적으로 이 중국이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면서까지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는 실제적으로 이 간섭을 안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이 조공책봉 관계가 과연 실제적인 간섭을 하지 않았다 또는 아니면 이것은 실제적인 이 간섭을 했다라고 하는 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 중국의 주변국들은 이 조봉책봉 관계를 통해서 이 중국과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위한 통로로 활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당시 중국이 아무래도 이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이 주변국들은 이 중국과의 안정된 외교 관계를 통해서 이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 조공책봉 관계는 각국의 필요에 따라 형성된 외교 관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대내적인 필요에 따라서 이 얼마든지 중단이 가능한 관계였습니다. 만약에 중국에서 강력한 왕조가 없어지고 이 분열된 상태에 있었다면 이러한 조공 책봉 관계는 질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 중국에서 분열된 상황이라고 하면 이 중국의 주변 국가들이 굳이 중국에 이 조공을 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당시에 국제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조공책봉 관계는 중단도 가능할 수 있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리고 이 조공책봉 관계는 반드시 조공을 한 국가는 책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책봉 없이 교육을 위한 조공만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. 이 조공만 한 국가들은 대부분 이 흉노와 서역의 여러 나라들인데요. 이 흉노와 서역의 여러 나라들은 이 책봉 없이 경제적인 실리를 위해서 이 조공만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흉노와 서역의 나라들은 이 조공을 한 이유는 이 중국과의 교역을 위해서 자신들의 특산품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러한 특산품에 대한 이 답례품을 받기 때문에 이 흉노와 서역의 나라들은 교역을 위해서 이 조공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조공책봉 관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 시기별로 조공책봉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남북조 시기인데요. 이 제목이 남북조 시기의 다원적 예교죠. 이 남북조 시기라고 하는 시기는 여러분들 이 통일의 시기인가요? 분열의 시기인가요? 그렇죠. 이 남북조 시기는 바로 이 분열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남쪽에 한족 왕조들이 있고 북쪽에는 북반민족의 왕조가 있는 이 분열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시기의 외교 관계의 특징은 이 현실적이고 다원적인 외교 질서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. 이 중국의 주변 국가에서는 이 굉장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조공책봉 관계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.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남조나 북조에 조공을 하기도 하고요. 또는 이 남북조에 동시에 조공을 하는 그런 국가도 생겨나게 됩니다. 그래서 당시의 외교 관계가 굉장히 이 현실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조공을 해야 되는 대상이 두 국가가 되면서 굉장히
이 다원적인 외교 질서도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 각국의 외교 활동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중국의 남북조 왕조는 이 상대방을 조공국으로 서로 간주하기도 하고요. 이 주변국을 경쟁적으로 책봉해 주게 됩니다. 이 남북조는 서로 이 통일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남북조는 자신들의 국가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상대방을 자신들의 국가에 적응하는 국가로 간주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주변국을 자신들의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주변국을 경쟁적으로 서로 책봉해 주게 됩니다. 주변 국가들은 이 중국의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게 되는데요. 이 고구려는 이 남북조와 모두 조공책봉 관계를 맺습니다. 그러니까 이 남조와 북조와 안정적인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이 중국이 분열된 상황을 자국의 평화를 위해서 이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백제는 주로 이 남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데요. 실은 이것은 백제가 이 남조와 가까웠기 때문이고요. 이 고구려의 압박이 강해지면 이 백제는 실은 북조에도 조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. 그리고 신라는 6세기까지 백제의 중개로 이 남조와 외교 관계를 형성했는데요. 이 한강 유역 장악 이후에는 이 남북조와 직접 교류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신라가 그러니까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건 당시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직접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. 그것은 매우 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일본은 기본적으로 섬나라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은 이 한반도보다는 이 조공책봉 관계를 이 중국과 꼭 맺어야 할 필요성은 덜했던 것이죠. 그래서 이 국내의 큰 정치적 변화나 필요에 의해서 가끔 이 중국에 조공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이러한 점이 한반도와 일본의 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당시에 일본은 이 남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습니다. 일본은 이 북조보다는 이 실은 남조와 가까웠기 때문에 이 조공책봉 관계를 남조와 맺은 것이죠. 그리고 백제와 신라의 사절을 교환하면서 이 한반도의 선진 문물을 흡수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지도는 5세기경의 동아시아의 지도인데요. 이 중국의 왕조가 이 북위와 그리고 이 송으로 나누어져 있던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 북방에서는 이 유연히 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시기입니다. 그리고 이 서역에서는 이 토요콘이 또 성장하고 있었던 상황이죠. 이러한 상황에서 이 중국의 왕조들은 이 한반도나 일본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고요. 이 중국의 주변 국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상황을 잘 활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중국의 주변 국가들은 이 중국이 분열된 상황을 활용해서 이 양국에게 서로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들의 국가의 평화를 유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중국의 왕조들은 실은 이 어느 한 국가를 공격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. 그리고 이렇게 중국이 분열된 시기에 동아시아 각 국가들은 이 자국 중심의 천하관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. 동아시아 각 국가들은 중국의 왕조의 힘이 약화되고 자신들의 힘이 절정에 이를 때에는 이 자신들의 중국과의 다른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그러한 독자적인 천하관을 형성하게 되는데요. 이 동아시아 각 국가들이 주변 국가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이 자국을 중심에 놓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을 조공책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. 그리고 자신들 국가에 의해서 이 독자적인 연호와 군주의 칭호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. 이 연호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 실은 원래는 황제만이 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근데 이 중국의 힘이 약화된 상황이 나왔을 때는 이 동아시아 각 국가들도 자신들이 스스로의 연호를 이렇게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 자국 중심의 천하관의 모습을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여러분들 이 자료는 광개토 대왕 능비 비문인데요. 광개토 대왕은 이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죠. 광개토 대왕 능비에서 자국 중심의 천하관의 내용이
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놓은데요. 이 백제와 신라는 과거 우리의 속민이었기에 조공을 해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. 이 조공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 황제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. 그런데 이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가 자신들에게 조공을 했다라고 기록을 했죠. 그러니까 이 중국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조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. 그리고 이 기록은 이 수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수서라는 책의 기록인데요. 이 내용을 살펴보면 외사신이 가져온 국서에 이르기를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글을 보내노라라고 돼 있죠. 여러분들 해 뜨는 곳의 천자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? 그렇습니다. 이 해 뜨는 곳의 천자는 바로 일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. 그리고 이 해 지는 곳의 천자는 어느 국가를 이야기할까요? 그렇죠. 이 해 지는 곳의 천자는 중국을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이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글을 보내노란 것은 이 일본의 천자가 중국의 천자에게 글을 보내노라라고 하는 말인데요. 이 천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 아무나 천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의 황제만이 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일본도 이 자신들을 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불쾌한 표현인 것이죠. 그래서 밑에 보면 이 수양제가 불쾌히 여겨 앞으로는 오랑캐 그 가운데 무례한 것은 보고하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돼 있죠. 그래서 이 수양제는 이 황제만이 천자를 쓸 수 있는데 일본에서 천자를 쓰니까 그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이 오랑캐 글을 올리지 말라라고 한 것이죠. 그러니까 이 당시의 외교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이 중국 중심이었다고는 하지만 이 중국이 분열이나 혼란기에 있었을 때는 동아시아 각 지역의 국가들이 자국을 중심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러면 다음으로 당나라 시기의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당나라는 위진남북조 시기의 분열기를 통일하고 성립된 강력한 통일 제국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시기의 국제관계는 이 위진남북조의 시기의 국제관계와는 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. 이 당나라는 자신들의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수립하려고 하는 건데요. 이 주변국에게 자신들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주변국들에서는 이 당나라의 조공책봉 관계 요구를 거부하기는 매우 어려웠던 사정이었던 것이죠. 이 만약에 당나라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당나라가 침략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당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를 수용하게 되고요. 그러나 이 당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너무 침해하거나 또는 군사적으로 침략하는 경우에는 이에 반발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신라와 발해와 같은 경우는 이 당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를 기본적으로 수용하게 되고요. 그러나 이 당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침략이나 간섭하는 경우에는 이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도 보입니다. 그 사례로 나당 전쟁이나 발해의 산둥반도 공격을 이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. 이 발해의 산둥반도 공격의 상황을 살펴보면요. 당나라가 이 발해의 후방에 있었던 이 훅수말가를 포섭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발해 입장에서는 이 훅수말가가 당이 연합을 해서 침략할 것을 염려했고요. 이 그러한 상황에서 이 당나라의 산둥반도를 선제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신라와 발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당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자국의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이에 강력하게 대응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일본도 이 당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견당사라고 하는 사신들을 파견하게 되고요. 이 견당사들을 통해서 이 당나라의 선진 문물들을 수입하게 됩니다. 그러나 이 9세기 말에는 당나라가 약화되면서 이 견당사를 파견을 중지하게 되고요. 그리고 이 신라와 발해와의 교류도 이루어지게 됩니다. 이 실은 이 신라와 발해와의 교류는 이
일본보다는 이 신라와 발해가 서로 이 사신들을 많이 파견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두 국가들이 서로 경쟁 상황에서 일본을 이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외교 사절을 많이 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 도올궐, 위구르, 토본과 같은 유목 국가들인데요. 이들은 당나라의 책봉에 응하지 않고 이 경제적 교류를 위한 조공 관계를 맺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자신들이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한 이 경제적 교류를 위해 이 조공 관계를 맺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 국가들은 이 경제적 이익이 부족 시 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. 이 유목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 당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. 그래서 이 당나라는 이 화봉공주를 파견하면서 이들 국가들 간의 이 화친을 통해서 적대 관계를 방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으로 이 당의 화봉공주 파견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당나라 시기의 기록인데요. 이 당나라의 전성기였던 당태종 시기의 기록입니다. 나는 천하 만백성의 어버이다. 임시변통으로 만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면 어찌 딸 하나를 아낄 것인가? 그러니까 이 당나라 황제의 입장에서 이 북방민족의 침략은 굉장히 걱정거리였던 상황이란 걸 알 수 있고요.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화봉공주를 파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. 북방민족의 풍습은 부인의 권세가 강하여 무슨 일이 있으면 부인의 주장에 좌우되는 일이 많다고 한다. 그러니까 당나라의 화봉공주가 파견되면 이 북방민족의 부인이 되기 때문에 이 당나라와의 전쟁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뿐 아니라 내 딸이 이 화봉공주가 자식을 낳는다면 그놈이 내게는 외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북방민족의 외손자가 나중에 왕이 되면 이 당나라의 황제와는 친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외손이라면 반드시 우리에 대한 침략을 일삼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. 이 외손이 할아버지를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. 이렇게 판단해 보면 국경 주변이 30년은 무사할 것이다 라고 돼 있죠. 그러니까 이 화봉공주를 파견해서 이 당나라가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그림은 보련도라고 하는데요. 이 토본의 왕이었던 이 송첸간포가 보낸 토본의 사신이 이 당태종이 보내는 이 화봉공주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. 이 사람들이 바로 토본의 사신들이고요. 여기 가마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당태종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이 사신들이 바로 이 당태종이 보내주는 이 화봉공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방문한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조공책봉 관계를 중심으로 이 당나라 시기까지의 이 동아시아의 외교 질서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. 오늘의 과제는 이 동아시아의 외교 질서인 조공책봉 관계는 직접 지배나 실제적인 간섭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부터 이 강력한 지배 종속의 관계였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. 본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쓰고 이 사례를 들어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